내가 제일 예뻤을 때 앤드 유인경. 신문사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선후배 몇 명과 아주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다. 이젠 모두 정년퇴직을 했고 돋보기와 임플란트를 장착한 노인이 됐다. 우리는 30여 년 전의 기자 시절 무용담과 에피소드를 안주 삼아 밥과 술을 먹었다. 지긋지긋하다며 사표를 몇 번이나 썼던 일들, 때론 모멸감에 눈물 흘렸던 일화들을 이젠 웃으며 말했다. 한 선배가 지갑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다. 32년 전에 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흰머리도 주름살도 없는 청춘들이다. 사진을 가져온 선배가 인경씨 이때 참 예뻤었는데 라고 말했다. 내가 밥값을 내겠다고 공언한 탓인지. 다른 동료들도 그럼요. 진짜 예뻤죠 라며 자본주의 사회다운 아부를 했다. 사진 속에 나는 단발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30대의 나는 풋풋하고 예뻐 보였다. 그런데 당시 난 예쁘다는 자각은커녕 내가 30대란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친정엄마는 치매 초기였고 남편은 사업에 쫄딱 망했다. 딸은 너무 어렸고 신문사 일은 버겁기만 했다. 미치겠다 내 팔자야 어떡하지란 말이 계속 신음처럼 나왔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무능함에 모두에게 미안했다. 그 사진을 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여류 시인이 쓴 내가 제일 예뻤을 때란 시가 떠올랐다. 중량 내가 제일 예뻤을 때 거리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난데없는 곳에서 푸른 하늘 같은 게 보이곤 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나는 너무나 불행했고 나는 너무나 안절부절 나는 더없이 외로웠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기로 나이 먹어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처럼 말이지. 때론 그 찬란한 청춘을 팽팽한 피부를 고통 속에서도 계속 피어나던 꽃망울 같은 열정을 왜 당시엔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로 무채색 같은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괴롭혔을까 후회도 된다. 그래도 흑백 사진에 남아있는 내 미소를 보면 그때도 분명 많이 웃었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나 다정한 말에 마음속엔 무지개가 떴을 게다. 나이가 들면 분명 세상이나 나 자신과 평화협정을 맺을 거란 막연한 희망도 품었으리라. 그래서 노리코 시인처럼 나도 되도록 오래오래 살아보자고 다짐한다. 불행했고 불안했던 시절들을 다 받아들여 나무의 나이테 같은 주름투성이 얼굴이 됐을 때도 사라진 예쁜 얼굴이 그리워 서글퍼하지 않고 나를 다독거리고 기특하다 칭찬하며 늙어가고 싶다.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그땐 멋졌었네란 말을 할 수 있게 그날 우리는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금 보니 며칠 전에 내가 오늘보다 젊어 보이긴 하다. 타인의 취향 앤드 백영옥 소설가. 심리학자 김경일의 강연에서 놀이공원에 간 딸이 풍선을 사달라고 졸라대 어쩔 수 없이 비싼 풍선을 사준 일화를 들었다. 잠시 후 팔이 아프다며 투정하던 딸이 결국 풍선을 놓쳐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그제야 풍선을 사기 직전 주위에 풍선을 든 아이들이 많았는데 30분 뒤에는 딸 이외에 풍선을 든 아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딸이 원한 건 풍선이 아니라 풍선을 든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동일성 욕망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것완트과 좋아하는 것 라이크를 구별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인은 타인의 욕망을 자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비슷한 꿈을 꾸며 살아간다. 책도 베스트셀러만 팔리고 영화도 1000만 관객 영화만 살아남는 시기다. 모두 라이크보다 완트를 욕망하기 때문이다. 라이크가 빠진 완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허무하게 바람에 날아간 풍선처럼 쓸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요즘은 새로운 라이크를 발견할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 알고리즘 때문에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고 이전에는 호기심이었을 새로운 경험과 취향의 시도는 점점 배제된다. 취향은 단순히 물건을 사 모으는 행위가 아니다. 타인과 나를 구별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자기 경계선이다. 세상이 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에 기꺼이 시간을 들여 무용함의 쓸모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거 돈이 돼? 같은 관성적 질문에서 벗어나 나의 고유성을 되찾는 일 말이다. 타인이 원하는 것만 좇는 삶은 이미 정류장을 떠난 버스를 잡기 위해 뛰는 것처럼 허무하다. 반대로 정말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걸 아는 순간 삶은 내 것이 된다. 그제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림이든 뜨개질이든 작은 몰입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는 것. 나를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취향을 갖는 건 공허함에 맞서는 태도다. 어른의 맛 앤드 신민아 시인.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즐기던 노가리 같은 마른 안주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퍽퍽하고 밋밋한 그것이 무슨 맛이 있단 말인가 싶었다. 그러나 힘들게 마감을 끝내고 차가운 생맥주와 함께 먹태를 처음 맛본 순간 나는 비로소 어른의 문턱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담백하고 고소한 그 맛은 내 미각의 지도를 조금 바꾸어 놓았다. 내가 종종 들르던 가게에서는 주인이 다듬이 방망이 같은 도구로 먹태를 두드린 뒤 직화로 구워냈다. 불향이 스민 노릇한 속살과 거무스름한 껍질은 속은 촉촉하고 껍질은 바삭해서 자꾸만 손이 갔다. 지금은 이사했기 때문에 그 가게가 여전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먹태를 굽던 풍경은 아직 선명하다. 처음 먹태를 접했을 때 나는 소스의 조합에 감탄했다. 간장과 마요네즈, 그리고 잘게 썬 매운 고추의 신박한 조합이라니. 마요네즈의 느끼함이 입안에 맴도는 순간 매운 고추가 날카롭게 스며들어 미각을 환기한다. 미슐랭 가이드가 개인의 취향에도 적용된다면 나는 이 소스의 조합에 주저없이 별셋을 줄 것이다. 배는 부른데 입은 심심할 때 먹태의 존재는 빛난다. 나는 특히 껍질 쪽을 더 즐긴다. 처음엔 거무스름한 껍질의 외양 때문에 꺼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얇고 바삭한 껍질이 주는 식감이 몸통보다 더 좋다. 오징어가 질깃하고 짭짤하다면 먹태는 담백하고 깔끔하다. 말린 안주의 황태자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먹태를 먹으며 나는 시를 쓰는 친구들과 어떤 시가 진짜냐를 두고 치기 어린 논쟁을 벌이곤 했었다. 정작 다음 날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이런 수다는 어쩌면 기계적으로 먹태를 씹는 동작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작 행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원초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먹는 소박한 먹태 한 접시. 그 작은 보상이 하루를 닫는 의식이 된다. 목적지 없는 항해 앤드 함해주.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 이치를 다 꿰뚫은 듯 심드렁하게 말을 뱉다가도 삶이 망망대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왔건만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물살이 맞는 방향인지 알 수 없어 덜컥 겁이 난다. 나침반이 되어주던 신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등대의 불빛처럼 좇던 희망마저 안개에 갇혀 희끄무레해진다. 힘껏 뱃머리를 돌려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옅은 바람조차 불어주지 않는 정막 속에서 나 홀로 부유하는 것 같은 기분. 막막함을 넘어 섬찟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을 유보하고 성실과 노력의 몸짓도 멈춘다. 심해로 깊이 잠수하듯 내면 속으로 가라앉아 뒤늦게나마 돌보지 못한 자신을 살핀다. 일단 제멋대로인 파도에 휘청거리면서도 노를 꽉 쥐고 있는 양손을 보며 안도한다. 그건 내가 살아있음을,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니까. 그러고는 되낸다. 인생은 과락이 있는 시험도 목표에 먼저 도달해야 하는 경주도 아니라고. 그때그때 다가오는 물결을 받아내는 항해일 뿐이라고. 방향을 몰라 헤매는 것도 항해의 과정이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쳐 눕는 순간도 마음먹기에 따라 숨 고르는 휴식이 될 수 있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낸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유연함에 있는 것 같다. 거친 파도를 타고 넘으며
온몸이 흠뻑 젖었다가 순풍에 콧노래를 부르며 쉽게 나아가기도 하는 항해사의 요령처럼 삶은 내 의지로 노를 놓게 되는 날까지 넓고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 그렇구나. 장자가 말한 소요유 뜻 그대로 인생은 멀리 소풍을 나온 게 맞는다.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말 그릇에 더는 단념을 담지 않으리. 순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에서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다. 목적지 없는 항해를 즐길 수 있는 용기.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갈 용기. 다른 손의 풍경 앤드 안미옥 시인. 가끔 어디서 솟았는지 모를 용기가 생길 때가 있다. 평소라면 익숙한 일만 할 텐데 그럴 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곤 한다. 갑자기 솟은 용기는 단박에 추진력을 갖는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서 그렇다. 내게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좋아하는 해금 연주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악기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으면서 덜컥 신청했다. 내 세계의 풍경이 아닌 다른 풍경을 만나보고 싶었다. 걸음마 수준으로 중임무항태를 연습하고 어설프지만 오나라 한 곡 정도는 할 수 있게 돼 크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크로키를 배워본 일이다. 그림 역시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그린 것이 전부였는데 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소규모 클래스 공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바로 신청했다. 10명 정도 사람들이 매주 모여 둥글게 앉아 한 사람씩 모델로 서며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사람을 그릴 때 턱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그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는 손을 잘 못 그려 주로 주머니에 넣은 손만 그리기도 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왼손 그리기를 해보자고 했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손으로, 왼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아직 오른손도 서툰데 왼손으로 어떻게 그리지? 싶었는데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그려야 하는 크로키라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렸다. 수강생들의 완성된 그림을 바닥에 펼쳐두고 다 같이 봤다. 선은 정교하지 않으나 그림의 느낌이 오른손으로 그릴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오른손 그림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다면 왼손 그림은 나의 통제와는 무관하게 손이 가는 대로 그렸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저 손의 감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글을 쓰면서 나는 종종 그때의 경험을 떠올린다. 내 현재의 감각에 의지하면 나의 고정된 관념과는 먼 내가 알지 못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끝. 집 할머니 앤드 신민아 시인. 자다 깬 엄마가 이불을 젖히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내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잔칫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허겁지겁 삼킨 탓이었다. 엄마는 곧장 나를 업고 어둠 속 골목길을 달렸다. 변변한 약방 하나 없는 벽촌에서 침을 놓을 줄 아는 이는 끝. 집 할머니뿐이었다. 엄마의 등에 매달린 내 종아리는 헝겊 인형처럼 힘없이 덜렁거렸다. 엄마가 나를 내려놓자마자 할머니는 잠자코 내 손목에 맥을 짚었다. 그러고서 등을 세게 쓸어내렸다. 엄마는 잠을 깨워 죄송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새벽잠이 없는 노인네라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가 실ong에서 꺼내온 것은 용 문양이 새겨진 백통 침통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단을 펼치자 크고 작은 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할머니는 중지만 한 침을 꺼내 알코올 솜으로 닦았다. 그리고 내 정수리에 침을 꽂았다.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러나 이어서 엄지만큼 짧은 침을 인중에 꽂고는 나사를 돌리듯 살살 비틀었다. 그 순간은 머리카락이 곤두설만큼 아팠다. 애가 잘 참네.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남긴 뒤 할머니는 침통을 정리했다. 나는 채기가 가시도록 잠시 누워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회가변이라고 적힌 사진 속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뒤로 할머니의 외동딸과 사위가 서 있었고 할머니의 무릎 위에 색동옷을 입은 손주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앞에는 소박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엄마가 내 배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새벽빛이 남청색으로 번져왔다. 걸을 수 있었지만 나는 굳이 엄마의 등에 엎였다. 엄마의 숨소리가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들려왔다. 그 기억은 작은 종이배처럼 조용히 떠올랐다. 어머니의 등에 실려 흘러가던 새벽길이 아득히 되살아났다. 인중에 맺혔던 핏방울 하나는 아마도 내 기억이 덧칠해낸 것이었으리라. 나는 은퇴할 준비가 되었는가? 앤드 민세진 교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4년째 보고 있다. 불꽃야구는 은퇴해서 잊힐 뻔한 프로 선수와 기회가 간절한 아마추어의 진지한 콜라보로 인기를 끌어왔다. 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야구단 같은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경기하는데 이긴 경기 후에는 가장 공이 큰 선수를 MVP로 뽑는다. 얼마 전 경기에서는 불꽃야구단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MVP를 받았다. 누구나 현직에서 물러날 때 올 것. 여행하면서 맛집 탐방을 하거나 용돈 받으며 손주 돌보게 될 수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말 줄여야. 은퇴한 지 5년이 넘은 40 중반 선수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같이 울컥했다. 그 선수는 MVP를 받은 경기 전에 꽤 길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야구를 내려놔야 할 땐가, 지금이 그땐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감독님은 절 놓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쳤다. 살면서 가장 잘하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 평생 해오던 일을 멈춘다는 결정의 무게와 소외가 갑자기 공감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화는 25세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신체의 활력이 좋아지는 기간과 나빠지는 기간을 비슷하게 겪어보니 좋아질 때는 당연한 것이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빠지는 중에는 그저 답답하게만 느끼는 것 같다. 마치 젊을 때 처음 듣고 이제야 와닿는 노래 가사처럼 말이다.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내리막길이 확연히 느껴지는 때에야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추워 한 다발처럼 떠내려가지 않을 궁리를 하게 된다. 은퇴의 서글픈 점은 그 시기를 내가 정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법이나 제도로 직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정한 은퇴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은퇴는 사회적 쓸모를 다한 때가 아닐까. 돈을 받든 아니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이 더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도 사회적 쓸모를 갖고 있으면 은퇴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걸 원할 때 한해서다. 공부가 직업인지라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단어나 표현이 예전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래도 호기심이 여전하고 새로 알게 된 것을 전부터 알던 것들과 연결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쓸모가 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외면하고 있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퇴 준비 말이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먹고 살 문제부터 점검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방송 보고 말랑해진 감성으로 시작한 생각이라 퇴직하면 하루하루를 뭘 하며 보내는 게 좋을까 상상해 보았다. 시간이 정말 많다면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해보니 완전히 공백 상태였다. 잠이나 실컷 자면 좋겠다고 바란 적은 있지만 의무에 얽매이지 않은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아마도 40대까지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다. 배운 게 경제학이라 또 다른 쓸모를 떠올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봐주겠노라고 한참 전부터 약속한 바가 있었다. 내가 받은 게 있으니 나도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이었다. 아이를 갖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기도 했다. 다행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동안 돌봄 시장이 커지고 돌보는 노동의 가치도 높아져서 가족을 돌보더라도 예전처럼 당연시하고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다. 여건이 되면 용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면 아이들이 아이를 가져야 할 텐데 정말 은퇴를 한다면 뭘 하고 싶을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떠올랐다. 우선 배우자다. 언젠가 우연히 문정의 시인의 겨울 일기라는 시를 접하고 각성된 바가 있었다. 나는 이 겨울을 누워서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이 겨울 누워서 편하게 지냈다. 이렇게 편해지고 싶지는 않으니 건강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상대방 건강 걱정이 내 건강을 해칠까 또 걱정이다. 변수들을 무시한다면 차 타고 기차 타고 이곳저곳 가보고 싶다. 지역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불꽃야구 최고참 선수의 감동적인 MVP 수상 소감은 그러나 뒤에 상당 부분이 편집되었다. 여든이 넘은 감독이 시계를 볼 만큼 길어졌기 때문이다. 점점 다가오는 은퇴에 말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